안녕하세요. 제가 쓰는 글에 부디 아무런 오해가 없길 바라면서 이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전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결혼을 하게 되었으나 아무런 보잘것없는 저희 집을 무시하던 시어머니 때문에 시집살이는 아주 혹독하다 못해 고되게 당했어요. 그래도 토끼 같은 아이들과 사랑하는 남편을 보며 참는 날들이었죠.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 집안에 가세가 기울어진 집이었기 때문에 이혼하고 친정으로 가려고 해도 엄두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친정엄마에게 짐이 될 뿐이라고 생각을 하니 차마 그 집을 나와 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행복했던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며 버텼어요. 엄마, 나 오늘 100점 맞았어. 학교에서도 나처럼 이렇게 다 맞는 애들은 없다?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 있지? 아이고, 우리 딸 똑똑하네. 너희 할아버지도 진짜 똑똑했는데 우리 딸이 할아버지 머리를 쏙 빼다 닮았나 보다. 뭐? 죽은 네 애비 말하는 거냐? 참나. 보지도 않은 양반 뭐 그리 똑똑했다고. 얘 머리 좋은 건 우리 집 닮은 거지. 어디다 니네 집을 갖다 붙여? 너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은근히 우리 집 무시하는 경향의 말들을 많이 하더라. 아니, 오해세요. 그냥 저희 아빠가 예전에 하시던 일도 그렇고 똑똑하셨어서 그걸 말한 건데 어찌 이게 무시나요? 그게 무시가 아니면 뭐야? 우리 집 머리 안 닮았다고 대놓고 나 들으라고 한 소리 아니니? 너 같은 건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요새 아주 살살 대해줬지? 이래서 짐승들은 매를 들어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널 때릴 수 없으니 내가 시키는 거나 해. 시어머니는 제가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그날 하루 종일 집 커튼을 다 걷어 빨래를 시켰어요. 그때만 해도 건조기도 없고 세탁기도 없는 집이 더러 있었는데 그중 저희 집이 세탁기가 없었기 때문에 손빨래로 손이 부르트도록 했답니다. 사실 세탁기를 살 수 없는 형편은 아니었으나 제가 시집을 오고 시어머니는 있던 세탁기를 중고센터에 팔았다고 했어요. 동네에선 이미 악명 높기로 유명했던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제가 시집을 온 뒤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같이 말씀을 해 주셨죠. 다시 한 번만 입 잘못 놀리면 커튼이 아니라 모든 입을 다 천이랑 분리해서 빨래 시킬 거니 그리 알아. 너 같은 것은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잘못을 뉘우쳐야 깨닫지. 너랑 우리 아들을 내가 왜 결혼시켰는 줄 아니? 어차피 너네 결혼 반대해봤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더 불탈 거 아니냐. 우리 아들도 구질구질이랑 살아봐야 내 말을 이해할 것 같아서 억지로 시킨 거야. 그래도 너무하시네요. 집안일이야 제가 할 일이니 어떤 걸 시켜도 제가 하겠지만 저희 친정 모욕은 좀 그만해 주세요. 모욕을 안 하게끔 번듯한 집안이었어 봐라. 다 쓰러져가는 판자촌에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던 게 우리 아들 만나서 강명 찾았으면 고마워할 것이지 말대꾸를 해. 너 그렇게 주제 모르고 날뛰다간 내가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알겠니? 내가 너 같은 애 여러 봤어. 남자 하나 잘 만나서 신세 피려는 애들 딱 네가 그 짝이지. 내가 모를 줄 알았다면 큰 오산이야. 네 애들도 너 닮아서 정이 안 가. 알아? 우리 아들 닮은 구석이라곤 한 군데도 없어가지고 내가 이뻐하려야 할 수가 없다. 뭐래도 마음에 안 드실 어머님께 저도 더 이상 마음에 들도록 하고 싶지 않네요. 어차피 어머님은 절 미워하시니까요. 사실 남편을 만나서 어려웠던 삶을 청산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밤낮으로 벌어도 늘 나아지지 않는 형편이었고 엄마가 아프셨기 때문에 병원비 또한 막대했거든요. 그 모든 사실을 알고도 남편은 저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주며 저에게 보탬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기에
언제나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답니다. 남편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만 있으니 시어머니가 힘들게 해도 전 오로지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참 어리석게도 그게 남편에 대한 보답이라고만 생각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아 병원을 갔더니 전 폐암이었고 수술을 해야 해서 친정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너무 속상했어요. 가뜩이나 몸이 안 좋은 친정엄마는 제가 아프다고 하자 이게 다 본인 탓도 있는 것 같다고 병원에서 목 놓아 울었었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우세요? 초상 났습니까? 수술하면 괜찮다잖아요. 아유, 재수없게. 무슨 초상 난 것처럼 울어대. 너무하세요. 저희 딸이 왜 암에 걸렸겠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바가지로 했으면 암에 걸렸겠냐고요. 말도 안 되지. 아니 그럼 제가 시집살이라도 시켜서 뭐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지가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는데 뭐가 힘들다고 암에 걸려요? 말이야 솔직히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엄마 닮아 비실비실 약골 체질 아니에요? 빼짝 골아가지고 몸 관리를 어떻게 한 겁니까? 내 아들이 나이가 몇인데 벌써부터 와이프 병간호를 해야 되겠냐고요? 진짜 뭐 하나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 이뻐라 하지. 사돈, 딸 가진 입장으로서 생각해 보세요. 어쩜 그렇게 매정하게 말만 하시나요? 우리 딸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듭니까? 그럼요.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물며 학벌이 좋아요? 고졸 은행원이었던 주제에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럽니까? 하여튼 병원이니 눈물 좀 닦으세요. 누가 보면 아주 제가 울린 줄 알겠습니다. 창피해서 에휴 시끄럽고 짜증나 죽겠네. 시어머니의 당당함에 저희 엄마는 할 말을 하지 못하셨고 전 수술을 하고 나서야 제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번뿐인 인생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신나게 멋지게 살자라는 마음으로 이악 물고 회복에 전념했고 그렇게 항암 치료를 들어갔어요. 하지만 제가 항암 치료를 하든 말든 시어머니는 저에게 하고 싶은 말들과 여전히 전처럼 저를 대하시는 모습을 하셨죠. 오늘 칼국수 먹고 싶으니까 반죽 만들어서 칼국수 좀 해. 그리고 남은 걸로 만두도 좀 하고. 비가 오니까 먹고 싶다. 지금 찌개다 만들었어요. 오늘 저 병원 가는 날이니까 그냥 이거 드세요. 칼국수는 내일 해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요. 너 지금 내 말에 토다는 거냐? 네가 지금 누구 때문에 뜨신 밥 먹고 살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내 말을 거역해? 거역이요? 제가 어머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살아야 하는 몸종인가요? 저도 이제 안 참아요. 한 번뿐인 인생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 거라고요. 죽다 살아나 보니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건 정말 바보 같다는 걸. 인생 2번 살다간 아주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겠다. 됐고, 너 칼국수 안 만들면 내가 네 머리털을 뽑아 놓을 줄 알아. 항암 치료로 어차피 다 빠질 머리털 내가 미리 뽑아주마. 그러니까 칼국수 해야 할 거야. 내 말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제가 치료를 하든 말든 시어머니는 제가 눈에 가시였답니다. 하지만 면역이 생겨서 그런지 곧잘 무시가 되었고 전 어떻게든 회복에 힘쓰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던 중 시아주버님은 결혼을 한다고 얘기를 하였고 아픈 환자 며느리가 집에 있는 게 싫었던 어머님은 대놓고 예비 며느리와 절 비교하면서 이젠 그런 것으로도 스트레스를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어머, 교수? 아이고, 요즘 시대에 그 정도 배웠으면 엄청 잘난 집안이겠네. 웬일이니? 내가 교수 며느리를 다 보고
근데 그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오면 저거 어떡하냐? 창피해서 소개라도 할 수 있겠어? 머리털은 다 뽑혀가지고 아이고 뭘 봐. 에이 그래도 엄마 말 조심 좀 해요. 재수씨가 몸이 안 좋은 건데. 그리고 대충 그냥 재수씨라고 하면 되지 뭐. 아니 그럼 내 아들을 어떻게 볼 거야? 교수식이나 되는 사람인데 저런 거 데리고 산다고 하면 우리 집안을 애초에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다. 솔직히 그렇게 되면 너랑 그 여자랑 결혼하는데 평생 널 무시하지 않겠어? 집안 무시가 네 무시로 이어지는 거야. 그런가? 아, 그럼 어떡하지? 아, 솔직히 나도 좀 재수씨가 너무 아줌마에다가 볼품없고 하니까 창피하긴 했거든. 시숙과 시어머니의 얘기에 너무 치가 떨리면서 화가 났어요. 그리고 모든 눈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 모습을 남편이 보고 대신 뒤엎어 주었고 항상 시어머님과 저에게 늘 공평하게 잘했던 남편이 이렇게 폭발해버리자 시숙과 시어머니는 당황을 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답니다. 저 역시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낼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고 그래도 제 편이라는 생각에 더 눈물이 나왔어요. 장난해? 지금 뭐라는 거야? 감히 내 마누라가 어디가 어째? 막말로 폐암 걸려서 치료하게 하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엄마가 사람이야? 아니 형도 사람이야? 와 진짜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난 게 쪽팔리다. 이 사람이 뭔 죄가 있어서 이런 말을 들어? 너 어디서 엄마한테 배운 말버릇이야?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니? 막말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밤새서 공부할 때 먹고 싶은 거 떡떡 대령하면서 곱게 키운 자식인데 그런 우리 아들이 별 볼 일 없는 년 만나서 결혼한다는데 눈이 안 돌아? 게다가 친정엄마는 아프지. 이제 쟤까지 병들어서 네가 병시중하게 생겼는데 내가 눈이 안 돌고 백이냐고. 그래요. 제가 화근이죠. 어머님한텐 전 그냥 없는 존재이길 바랄 뿐이잖아요. 근데요, 어머님. 도대체 그럼 당신은 얼마나 잘났길래 사람을 이렇게 하대하죠? 남이라도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사랑하는 여자인데 왜 저를 이렇게 막대해요? 내가 왜 암에 걸렸겠냐고요. 이렇게 멀쩡하다가 다 어머님 때문이라고요. 책임져요. 억지 좀 그만 써. 네 남편이 네 편 들어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내가 말했지? 너 밥 얻어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고. 양심이 있으면 좀 되돌아봐라. 네가 얼마나 볼품 없는지. 이제 몸까지 아파서 내가 어디 너랑 겸상을 하겠니? 재수 없어서. 시어머니는 그럼에도 뻔뻔하게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큰 소리를 쳤고 오히려 그날 아주버님과 남편이 대판하게 되었어요. 우애 좋던 형제가 이렇게 한순간에 치고받고 싸우는 장면을 보게 되자 시어머니는 더욱더 저를 경멸하였답니다.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꼴 아사리판 난다는데 딱 이 말이다. 내가 형제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따위로 행동해? 이게 다 너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니. 아니야? 네 형님 될 사람이 너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 줄 알아? 그 사람 보고도 네가 그런 말 하나 보자꾸나. 우리 집엔 그런 사람이 들어올 정도의 집안이라는 거야. 알겠어? 수준 떨어져. 그만해요. 난 진짜 엄마 한 번만 더 그러면 우리 사이도 끝장이니까. 곧 분가할 거니까 그리 아세요. 그게 이 사람한테도 엄마한테도 좋겠네요. 엄마가 이 사람 그렇게 보기 싫어하니 우리가 나가야죠. 당신은 방에 들어가 있어. 이런 말 듣지도 말고. 뭐? 분가? 너 지금 이 엄마 버리고 나가겠다는 거냐? 네 형도 처가에서 집 해준다고 해서 나가 산다는데 그럼 나는 어떡해?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엄마가 이 사람 보기 싫어하니 우리가 나가야죠. 그리고 이 사람 몸 건강해도 그게 낫고요. 시어머니는 그날 엄청 화가 났는지 악다구니를 쓰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고, 솔직히 그런 모습을 보자 진짜 무서웠어요. 저와는 정말 상대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어 더욱 멀리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약속을 지키듯 저희가 따로 나가 살 집을 백방으로 알아보기 시작했고, 좋은 매물이 나왔다며 오히려 들떠 보이기까지 했어요. 미안해. 그리고 고맙다. 네가 아픈 게 솔직히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더 미안하고 잘하고 싶어. 엄마의 잘못도 내 잘못이나 다름없으니까.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그러니까 우리 건강만 하고 행복하게 살자. 이제 몸도 다 치료되면 더 좋아질 거야. 아니야, 고마워. 이렇게 내 편 들어주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진짜 너무 고맙고 내 편이 있다는 게 눈물 나게 행복하다. 내가 당연히 당신 편이지.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애들도 필요 없어. 진짜야. 그러니까 옆에서 건강하게만 있어줘. 남편의 말에 눈물이 쏟아질 듯 행복하더라고요. 이런 게 행복이지 별거 있나 싶었고, 이렇게 결혼 생활 내내 잘하는 남편 때문에 그나마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사 가기 전 남편의 긴 지방 출장으로 잠시 떨어져 지내야 했고, 하필 그럴 때 예비 형님 될 사람이 집으로 인사를 온다고 하였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미처 시어머니도 놀란 것 같았어요. 아유, 얘기는 들었는데. 아니, 갑자기 이렇게 인사 오니까 당황스럽네. 일단 안으로 들어와요. 추운데 몸 좀 녹여야지.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죄송해요. 만약 제가 온다고 하면 또 먹을 거니 뭐니 신경 쓰셨을 게 많을 것 같아서 성수 씨한테 말씀드리지 말라고 하고 오늘 깜짝으로 가자고 한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인지연이라고 합니다. 주방에서 얼핏 보니 정말 기티가 나고 잘 배운 품격 있는 예비 형님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형님을 거실로 안내를 한 뒤 주방으로 득달같이 달려와 저보고 얼른 티 안 나게 집을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항암 치료 중이었던 데다가 옷도 얇게 입은 저에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 전 너무 당황을 했고,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자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절 밀어넣기 시작했어요. 힘이 어찌나 세었는지 전 시어머니를 감당해낼 힘이 도저히 없었고 그대로 등 떠밀려서 창고로 쫓겨나게 되었답니다. 조용히 넘어가자, 응? 너 가뜩이나 머리도 빠져서 지금 가발 쓰고, 아이고, 꼴 보기 싫어. 이런 몰골을 어떻게 교수한테 소개해? 당장 나가 있어. 아니다. 나가려면 문으로 나가야 하니 얼른 여기로 나가. 입도 뻥긋하지 말고 여기 처박혀 있어. 안 그럼 가만 안 둬. 혹시라도 큰 며느리 될 애가 너 보게 되면 우리 집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니? 난 그런 꼴은 못 본다. 그러니까 찍소리도 하지 마. 법대 교수인 예비 형님이 인사 오니 엄동설안에 날 창고로 내던진 시모였고, 전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밀림을 당해 쫓겨났어요. 밖에서 문을 잠갔는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고 너무 춥고 힘들었답니다. 하필이면 남편도 출장을 갔었고 애들도 집에 없던 터라 저 혼자 이렇게 당해야만 했어요. 이런 취급을 당하니 정말 억울하면서 신세한탄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 아니 근데 저거 사람 아니에요? 아니 저기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창문에 지금 얼굴이 비추잖아요. 누구 있는데? 아니다. 거긴 가지 마. 글쎄 그냥
가끔 비쳐 보일 때가 있는데, 그게 뭐 그림 같은 거라 그래. 걱정 마라. 시모의 말림에도 예비 형님은 이상하다며 창고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창고 창문에 내 얼굴 본 형님은 그대로 화들짝 놀라 버렸어요. 그리고 놀란 건 형님뿐만 아니라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얼른 문을 열어 내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한 형님은 절 보자마자 꼭 껴안고 납작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제 발을 녹여주려고 말이에요. 사실 제 발이 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화가 났는지 시어머니와 실속에게 화가 나서 따지기 시작했고, 형님의 말에 온 시댁 식구들마저 내게 엎드려 벨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승미 씨 맞죠? 내가 얼마나 찾아 헤맸던 사람인데 여기서 뭐해요? 변호사님 돌아가시고 연락도 딱 끊고 우리가 얼마나 섭섭했는 줄 알아요? 내가 왜 법대 교수가 됐는데요, 왜? 승미 씨, 아휴, 발이 너무 얼었네.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해줄게요. 일단 빨리 안으로 들어와요. 어떻게 몸이 어쩜 이리 됐어. 어머, 지연 언니? 아니 어떻게 여기서 다... 아니 그럼 우리 집에 예비 형님으로 시집올 분이 지연 언니였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내가 보기엔 진짜 못된 시집살이에 된통당에 쫓겨난 걸로 보이는데 맞아요? 몸도 너무 안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 이게 뭐 하는 짓들인지. 아니 애초에 시어머니 혼자 계신다고 한 게 이상하네요. 예비 형님은 옛날에도 눈치가 엄청 빨랐는데 지금도 눈치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단번에 딱딱 알아챘고 그것을 보고 바로 시집살이가 독하다는 것을 간파해내는 천재였어요. 그러자 절 구해주고 싶었는지 시어머니와 시숙에게 막말을 했어요. 당장 손이 발이 되도록 비세요. 저 법대 교수입니다. 제 주변에 변호사, 검사, 판사가 줄줄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 인권을 이렇게 침해할 수 있어요? 이분 아버님이 누구신 줄 알고나 지금 이렇게 하대하는 거예요? 이분 아버님이 그 유명한 서민 변호사로 이 지역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김승권 씨예요. 알아요? 변호사님 덕분에 지금 우리 아빠가 얼마나 떳떳하게 살고 계시고 그 덕분에 제가 법조인의 꿈을 키우게 된 거라고요. 어디 귀한 분, 자제분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한답니까?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지.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안 봐도 비디오야. 나 이 결혼 못해. 당신 참여 집 절대 못해주지. 능력도 안 보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 그저 착한 것 같아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끼리끼리겠지. 소름 돋는다. 오해인데. 아니 내가 다 설명할게. 사실 재수 씨가 너무 덥다고 해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좀 얘기 먼저 들어봐. 제가 덥다고 했다고요? 제정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이 추운 날 창고에 나가죠? 아주버님도 정말 어머님이랑 똑같네요. 사실 예비 형님이랑은 아주 오래전 정말 긴밀한 친분이 있었어요. 저희 아빠는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에서 정말 유명한 서민 변호사였고 돈 없고 백 없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마다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중 억울하게 회사와 행령과 노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예비 형님의 아버지를 저희 아빠는 억울한 부분을 확실히 간파하고 무료로 변호를 해주셨답니다. 그때 당시 정말 감옥에 갈 위기도 있었고 억울하게 누명을 많이 썼었는데 아빠의 천재적인 언변 실력으로 무혐의 판결로 승소를 따낼 수 있었어요. 만약 아저씨가 감옥에 갔다면 횡령죄로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고 형님은 이렇게 크지 못했을 거라며
그 이후에도 굉장히 왕래를 하며 잘 지냈었어요. 저와 나이 또래가 비슷했기 때문에 친해진 것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오며 가며 왕래를 하니 아저씨는 저희 아빠가 본인 집안의 은인이라고 늘 말씀하셨고 언제든 어려울 때 저희를 도와주신다고도 스스럼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료 변론을 하시고 남을 위해 헌신하신 아빠는 정작 병환으로 쓰러져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뒤에 저희는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이사를 간다는 말도 못하고 바로 저희는 이사를 가야 했고 그렇게 연락이 딱 끊겨 지내다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거랍니다. 우리 집 은인인데 내가 잊을 수 있나. 근데 어쩌다 이런 꼴을. 우리 아빠가 말했지? 언젠가 만나면 정말 모든 걸 갚겠다고. 우리 그렇게 힘들었을 때 두 발 벗고 돈 안 받고 아빠를 위해 변호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잊겠어. 아니 그럼 얘네 아빠가 변호사였다는 거야? 아니 그런 거니? 너 왜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얘를 얼마나 괴롭혔다고 넌 그렇게 화가 나 있어? 너 무슨 말 좀 해봐라. 우리가 너 괴롭혔니? 네가 그냥 창고에 있겠다고 했잖아. 과연 그럴까요? 와 진짜 어머님 눈 한 번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네요. 제가 왜 암에 걸렸으며 그동안 절 인간 취급이나 하셨어요? 못 사는 집안이라고 경멸하고 볼 거 없다고 욕하고 무시하고 왜 이제 와서 착한 척 코스프레세요? 지연 언니가 본 게 다 맞아요. 저 이러고 살았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참 바보 같게도 힘들었고 이런 집에 시집와서 이 꼴까지 당하고 있네요. 그리고 가뜩이나 병까지 걸려서 이게 다 저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100% 말할 순 없지만 원인은 있겠죠. 어머, 세상에나. 그렇게 착한 승미 씨가 이럴 정도면 말 다 했네. 와, 진짜. 오늘 집에 오길 잘했네. 승미 씨, 나랑 나가요, 당장. 그리고 당신은 파혼이야. 너무하다고 생각 마. 어차피 당신 착한 거 하나 보고 결혼하려고 한 건데 지금 상황 보니 딱 알겠네. 방관자 아님 가해자 둘 중 하나 아니야? 난 보고 배운 게 철저하고 착하고 남한테 피해주는 거 극혐하는 성격이라 그런지 이런 집안이랑은 절대 못 엮이지. 혼자 늙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이런 집이랑은 상종 못해. 승미 씨, 나랑 당장 나가요. 예비 형님은 멋있게도 그 자리에서 절 구출해 주었고 시숙과 시어머니는 절 향해 비는 신용을 하였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리고 전 예비 형님, 아니 오랜만에 만난 친했던 언니에게 그동안의 속사정을 다 얘기했고 절 본인의 아버지에게 데려갔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지만 그대로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의 추억에 잠기며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눈물이 쏟아졌고 아저씨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절 정말 많이 찾았다고 했고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했어요. 집은 없지. 갑자기 너랑 너네 엄마는 증발했지.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데. 그때 네 아빠 아니었으면 나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지금 이렇게 지연이가 될 일도 없었겠지. 나한테 도움 준 사람한테 모든 걸 갖고 싶어서 이악 물고 뛰었고 이렇게 돈도 많이 벌었다. 덕분에 우리 딸 공부도 시키고 이제 아저씨가 너한테 갚을 차례야. 그때 너희 아빠가 우리한테 맹목적으로 헌신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좀 갚아보자.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그럼 섭섭해. 너희 아빠는 내 평생 은인이고 다 줘도 안 아까워. 그래도 어떻게 이 많은 것을 받아요. 저한텐 너무 과분하고 큰 것인데
아저씨 마음은 감사하지만 딱 마음만 받을게요. 너 그렇게 말하면 나 섭섭하다. 내가 나중에 너네 아빠 만나면 어떻게 얼굴을 드니? 그냥 마음 놓고 받아도 돼. 한사코 거절하는 저에게 아저씨는 그래도 모든 은혜를 저에게 갚고 싶다고 하셨고, 당장에 엄마부터 이사를 시켜주셨어요. 엄청 넓은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마 혼자 사시기에 충분한 22평짜리 작은 아파트였고, 저희 집 부채를 해결해 주셨답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예비 형님은 저를 위해 본인이 아는 좋은 의사를 소개해주며 직접 시어머니에게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비용 또한 아저씨가 내주시며 저를 발벗고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극대노를 하였고 저흰 그렇게 분가를 하였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와, 진짜 면목 없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다신 안 볼 테니 그리 알아요. 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꼴은 두 눈 뜨고 못 보니까. 형이랑 결혼할 사람을 엄마가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들어앉혀서 행복하게 사세요. 전 승미랑 애들이랑 행복하게 살 테니까. 죽는 날까지 연락 마시고 없는 자식 셈 치세요. 그게 저를 위한 거니까. 너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얼마나 제가 싫었으면 그랬겠니? 쟤네 아빠가 변호사인 줄도 몰랐었고 빚더미에 앉은 가난한 며느리를 누가 좋아해?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너네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솔직히 쟤한테 조종당해서 네가 나한테 이러는 걸로밖에 안 보여. 지금 네 형도 저것 때문에 결혼 파혼하고 아주 죽상이야. 제 탓이라고요? 본인들 탓을 하셔야지 진짜 기막혀서 환장하겠네요. 사람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저도 많이 참았지만 이제 안 참으려고요. 법원에서 뵙죠. 그동안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에 따른 위자료 명명백백 청구할 거니 그리 아세요. 위자료? 네 따위가 무슨 위자료를 청구해? 아이고, 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진짜 미쳤어. 정신이 단단히 돌았지? 악다구니를 쓰는 시어머니였지만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제 할 일을 했고 남편 또한 옆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었죠. 다행히도 예비 형님, 아니 언니는 저에게 정말 좋은 변호사를 붙여주어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답니다. 법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어머니였지만 지금 제가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점과 그동안의 힘든 마음들을 판사님은 다 읽어주셨고 결국 시어머니는 저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주어야 했어요. 이 모든 게 언니를 만나서 가능하게 됐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니, 너무 고마워요. 내가 이렇게 언니 도움을 받고 염치 없이 행복해도 되나 몰라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너무 좋네. 아유, 내가 당연히 할 일이죠. 아저씨한테 받은 거 생각하면 솔직히 너무 모자라요. 아저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하지 말고 이제 승미 씨 인생 개척해 나가서 살아요. 남은 항암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응원할게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진정 절 이렇게 위한 남이 있다는 게 행복하고 고마워요. 든든한 아군을 얻은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저에게 위자료를 주고 아들에게 손절을 당했답니다. 노년에 저희와 무조건 같이 살 생각을 하고 있던 시어머니는 그제야 남편을 설득하며 저에게 사과하겠다고 가증스러운 말을 했고 그럼에도 용서가 되지 않는 남편과 저였어요. 또한 예비 형님에게도 다시 결혼을 해달라며 설득하는 시숙이었답니다.
그래도 우리가 왜 헤어져? 내가 잘할게. 아니, 재수 씨한테도 사과하고. 근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건 좀 아니잖아. 너 같은 방간자 비스무리한 가해자랑 내가 미쳤다고 결혼하니? 방간자도 똑같은 가해자고, 당신은 동조까지 했어. 됐고, 결혼해서 내 신세 망치고 싶지 않아. 막말로 당신 볼 게 뭐가 있어? 당신 어머님이 승미 씨한테 했던 걸로 비유하자면 당신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여자 만날 수나 있겠어? 착한 거 빼곤 볼 거 없는데 착하지도 않은 인간이라면 더도 볼 거 없지. 연락하지 마. 나한테 연락하면 그땐 너네 회사 찾아가서 네 엄마랑 너랑 했던 악행들 다 폭로할 거니까. 그러니까 구질구질 말고 떨어져 나가. 시숙과 시어머니는 그제야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아들도 잃고 예비 며느리도 잃었던 것이죠. 모든 걸 손절하고 전 치료에만 전념했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지 오히려 치료를 하는 동안에 마음이 너무 편안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큰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되어 어느덧 저도 중년의 여성이 되었네요. 이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는 시댁과 완전 손절을 하여 아예 소식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엄청 오래전에 들었던 소식으로는 시숙은 장가를 갔는데 늦은 나이까지 장가를 가지 못하여서 베트남 여성과 국제 결혼을 했지만 그 국제 여성이 없는 재산을 해먹고 도망갔다는 얘기까지 들었답니다. 남편과 전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 일로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백방으로 찾았지만 주변 사람들도 시어머니의 악명이 높았던 걸 알았기에 꼴 좋다며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았고 베트남 여성을 옹호했다고 했어요. 아유, 꼴 좋지. 저 아줌마 저렇게 벌받을 줄 알았다니까. 작은 며느리 그렇게 심성 착한 거 구박하더니 결국 나가 떨어지게 하고 오죽했으면 베트남 처자도 집을 나가? 저 집에서 절대 못 살지. 큰아들도 똑같잖아. 겉으론 착한 척 하는데 지 엄마랑 속이 똑같으니까 저러고 사는 거야. 지 엄마 꼴 어떻게 봐? 똑같이 안고서 못 보지. 작은 아들 봐. 칼같이 손절하고 나갔잖아. 그게 정상이여. 그때 법대 교수님 오니 며느리 드린다고 자랑을 해대더만 그 교수님이 작은 며느리네한테 신세진 집안이래잖아. 이래서 다 돌아온다니까. 에휴, 꼴 좋다 진짜. 저 노인네 절이 될 줄 알았어. 아직 멀었어.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 보면. 아, 당연하지. 저렇게 정신 못 차린 거 보면 죽어서도 못 차릴 거야. 아유, 사람 쉽게 변하나? 진짜 지가 다 돌려받은 거야.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소식이 들려오지 않네요. 전 병을 완전히 완치하고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늘 웃으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답니다. 이 글을 쓰면서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또 많다는 걸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어요. 돌아가신 아빠, 그리고 은혜를 갚는다며 도와준 언니와 아저씨, 그리고 언제나 제 편이 돼준 남편까지. 전 참 복받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글을 쓰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이런 든든한 조력자들을 위해 저 역시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마무리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몇 달 전에 결혼식장 하객 알바를 하러 갔다가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이었을 때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전 남편과 결혼을 하고 한창 신혼일 때 정신 나간 그 사람이 저 말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들키게 되었고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었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는데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줬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실망을 크게 한 터라 더 이상의 결혼을 이어나가지 못할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은 잠깐의 실수였다고 저에게 매달렸지만 이미 전 남편에게 향했던 제 마음은 떠난 상태였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의심하게 된 계기는 남편이 지속적으로 현금을 인출하고 있길래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했었죠.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현금이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무엇 때문에 현금을 지속적으로 인출하는 건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물어보려 했었지만 의심스러웠던 남편의 모습들이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침묵했었고 느낌이 좋지 않았던 저는 늦은 새벽에 깊은 잠에 빠진 남편 몰래 거실로 나와 소지품들을 확인해 보게 되었죠. 의심을 하게 된 순간부터 그날 입었던 옷과 지갑 안에 조금의 단서라도 발견이 될까봐 하루도 빠짐없이 확인을 해보던 어느 날 정장 안주머니에 구겨져 있던 작은 영수증 하나를 꺼낼 수 있었고 음식을 먹고 결제한 영수증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의 촉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는 걸 그때 저도 느낄 수 있었을 만큼 그 영수증에 계산된 금액을 보니 혼자 음식을 먹은 건 아닌 것 같고 둘이서 먹은 것 같더라고요. 다음날 영수증에 찍혀있던 시간대를 확인하고 식당에 찾아가 그 시간에 녹화되어 있는 CCTV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었죠. 제 사정을 설명하니 식당 사장님께서 바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전날에 남편이 왜 현금으로만 계산을 하려 했는지 그리고 매번 늦게 들어오는지 두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두 눈을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남편과 마주보고 앉아있던 여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꽤 오래 만나고 있었는지 서로 어색하지 않는 분위기와 그리고 지속적인 접촉은 이미 갈 때까지 갔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저는 사장님께 원본의 영상을 부탁드렸고 그렇게 결정적인 단서를 가지고 돌아온 저는 남편을 도저히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쓰게 되면 내역이 남게 되니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던 거죠. 분노가 하늘을 찌를 만큼 높아진 상태로 이혼 서류를 작성한 뒤에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제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 보상받을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를 하다가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일찍 들어왔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기본 새벽 1시나 아니면 저녁 11시쯤 들어오는데 그날은 저녁 7시에 들어왔습니다. 저와 결혼을 하고 단 한 번도 음식을 해준 적 없던 사람이 그날따라 뭘 잘못 먹었는지 저를 위해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분위기를 살피면서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전화도 안 받고 회사에도 늦게 끝난 거야?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밥 한 끼 차려준 적이 없었잖아. 그래서 고생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지. 그런데 이거 어쩌지? 나는 오늘 밥 생각이 별로 없어서 일찍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많이 피곤한 상태거든. 오늘 하루 나에게 중요한 일을 처리하느라 많이 지쳐 있어서 지금은 쉬고 싶어. 당신 혼자 먹어. 나는 들어가 볼게. 그리고 평소에 안 하던 짓을 왜 하고 그래? 나한테 뭘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잠깐만. 당신 혹시 내 정장 안에 영수증 하나 못 봤어? 어제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찾을 수가 없네. 혹시 버리거나 한 건 아니지? 갑자기 영수증을 왜 나한테 찾는 건데? 그 영수증이 뭐길래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걸리면 안 되는 거라도 적혀 있기라도 한가 봐. 남편은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은 남편은 다른 말로 돌리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정말 한심스러웠습니다. 끝까지 거짓말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너무 화가 났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과 더 이상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르다는 걸 눈치채고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불을 덮고 몸을 돌려 버리자 남편은 저와 할 말이 있다면서 덮고 있던 이불을 들쳤어요. 그 순간 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리고 제 지갑 안에 들어있던 영수증을 꺼내 남편의 얼굴에 던져 버렸죠. 고개를 떨구고 있던 그 사람은 저를 보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아주 잠깐의 실수였어. 이날 만났던 게 마지막이었다니까.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라고. 나도 사람이야. 양심은 아직 남아있고 지금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대놓고 바람을 피웠었겠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겠어? 그만큼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게 철저히 숨기고 있었던 거라고. 지금 내 얼굴에 손을 올릴 정도로 화가 난 걸 보면 이미 영수증에 적혀있는 식당에 다녀온 거겠지. 그런데 그날 확실하게 정리를 했다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미 당신이 모든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겠지만 나는 당신만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너는 끝까지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구나. 내가 지금 이것만 알고 있는 것 같아? 나만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다른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 이건 왜 얘기 안 하는데? 식당에서 이별을 통보했는데 왜 호텔을 간 거지? 바로 집으로 오면 되는 거잖아. 내가 지금 식당 내부에 있는 CCTV만 확인한 줄 아니? 당신이 식당에서 걸어 나와 반대편에 있던 호텔로 들어가는 것까지 전부 다 확인했었다고. 또 무슨 변명을 할 건데? 그냥 호텔에만 바래다 주고 왔다고 하려고? 내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간까지 전부 다 체크했거든? 그런데 2시간 동안 호텔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더라. 그리고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헤어스타일이 전혀 다르던데? 그날 집에 들어왔을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지? 요즘 일이 너무 고돼서 뻑적지근해진 몸 좀 풀어주려고 목욕탕에 들렸던 거라며. 당신은 나한테 끝까지 거짓말이지? 그날 술이 좀 과했는지 너무 피곤하다는 말에 쉬게 해주려고 호텔에 잠깐 데려다 준 것뿐이었어. 그리고 안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내 말이 진심이야. 너무 술이 취해서 하도 비틀거리길래 부축해주느라 온몸이 땀으로 젖는 바람에 머리가 헝클어진 것뿐이었어. 왜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건데? 나는 당신밖에 없다니까. 그럼 그동안 당신이 현금 인출한 내용에 대해 전부 다 얘기해봐. 카드를 쓰지 않고 왜 일부러 현금으로만 사용했는지 전부 다 설명해 보라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 자기가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최대한 빨리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조금도 솔직해지려 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너무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더 이상의 미래를 함께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너무 소름 끼치고 싫어서 짐을 챙기기 시작하자 무릎을 꿇고 있던 남편이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으면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있겠냐는 말에 일단 들어보겠다며 남편의 말을 유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핸드폰을 만지는 척 하면서 녹음 기능을 틀어 남편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전부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는 못 속인다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거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도 다른 여자들이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더라고. 길을 걷거나 식당에를 들어가거나 발이 닿은 곳이 어디든 여자들만 눈앞에 있으면 왜 이렇게 다들 이뻐 보이던지 전부 다 내 여자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솟구쳤어. 이런 내 감정을 통제하느라 하루하루가 정말 힘이 들었었지. 그런데 예전에 당신이랑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나왔을 때 어떤 여자가 나랑 부딪혔었잖아. 그때 내 몸에 커피를 쏟았던 거 당신도 기억하지? 그 여자가 나한테 세탁을 해도 옷에 얼룩이 남아있다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명함을 준 적이 있었잖아. 그때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 했었는데 그 여자와 이걸 빌미로 데이트라도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됐고 서로 몇 번 만나게 되다 보니 깊은 관계로까지 발전을 하게 됐던 거야. 그 사람은 아무 잘못 없어. 모든 건 나로 시작된 거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의 충격적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도 다른 여자를 염두에 두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더 이상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남편의 뺨과 정강이를 수차례 친 뒤 집을 뛰쳐나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이 일은 양가 집안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며 한바탕 난리를 치셨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죄송하다면서 용서를 구하셨지만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네가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면 안 되겠니? 제발 부탁이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혼이야. 내 아들이 실수한 거 100번 잘못했고 앞으로 평생 너만 본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멈춰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하잖니. 너도 내 아들한테 들었겠지만 너희 시아버지가 정말 엄청난 바람둥이였다. 지나가는 여자를 안 건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정도로 한때 엄청난 바람둥이였는데 지금은 나 말곤 다른 여자는 쳐다보려 하지도 않아. 남자들은 원래 다 그래. 본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다른 여자들을 자기 걸로 만들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니까. 내 아들이 피는 못 속이는지 자기 아빠를 쏙 빼닮은 것 같긴 하다만 결국 진심은 너만 바라본다는 거야. 너희 시아버지는 내가 두 눈앞에 보고 있는데도 대놓고 바람을 피웠었지만 내 아들은 너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현금으로 인출해서 숨기고 있었다며. 그만큼 며느리 너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는 거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했겠어?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줬으면 좋겠다. 어머님은 그렇게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일을 받아줄 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은 아니라서요. 이혼은 그대로 진행할 거고 제 마음 조금도 바뀌지 않을 것 같네요. 시모는 시부가 바람을 피웠었지만 끝내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면서
젊을 때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어이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한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전화하셔서는 제발 한 번만 시모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하시길래 무슨 말을 하시려고 전화가 아닌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시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괜히 나왔나 싶었습니다. 제 귀만 더러워졌고 하나같이 정상적인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이혼을 진행하는 동안 남편을 건드렸던 내연녀한테도 상간소송으로 고소를 했고 저와 개인적으로 만나자는 말에 저도 할 말이 많았던 터라 찬물이라도 얼굴에 끼얹으려 단둘이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CCTV로 봤을 때는 얼굴이 잘 안 보였었는데 실제로 보니 끼가 상당히 많아 보이는 여자였어요. 남자를 한두 번 꼬신 게 아닌 것 같아 보였죠. 제가 왜 그랬는지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자가 남자 좋아서 만나겠다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요? 저는 원래 그냥 연애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뭔가 긴장감도 없고 매번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일상이라 지긋지긋해서 색다른 경험 좀 해보려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저에게 걸려 들었던 것 뿐이었어요. 왜 여자들이 가정을 이룬 남자와 바람이 나는지 만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해심이 너무 좋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죄다 퍼주는데 가지고 놀기에는 딱이었어요. 이래서 유부남을 만난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성격이 안 맞았으면 두 번은 만나지 않으려 했지만 그쪽 남편이 워낙 성격이 좋아서 저를 너무 잘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볍게 만나고 끝내려고 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미 그쪽 남편을 너무 깊이 알아버렸지 뭐예요. 결국 갈 때까지 가버렸고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 거라고요. 이런 감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만나는 동안에는 후회 없이 사랑하기로 했어요. 남들은 불륜이 무슨 사랑이냐 하겠지만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사는 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결혼을 했어도 이 남자 저 여자 만나볼 수도 있는 거죠. 요즘 시대에는 일편단심은 없어요. 이혼을 왜 밥 먹듯이 하겠어요? 한 여자와 남자로는 충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을 살기에는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사는 건 너무 미련한 짓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 남편과 깊은 사랑을 나눴던 거고 어느 순간부터 가볍게 만나지 않게 된 거예요. 그건 그쪽 생각일 뿐인 거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어. 그런데 그쪽 때문에 내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다고. 그쪽 때문에 내가 왜 피해를 봐야만 하는 거지? 나는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 가고 싶었는데 그쪽이 모든 걸 망쳐놓았다고. 어차피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었으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나왔겠지? 나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쪽 얼굴이 너무 마음에 들지가 않네. 제 앞에 놓여있던 음료를 내연녀의 얼굴을 향해 뿌려 버렸고 화들짝 놀란 내연녀는 비명을 지르면서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어요. 그건 제가 바라는 거였고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그녀에게 전부 다 풀어버렸습니다. 서로 뒤엉켜 굴러다니면서 난리가 나자 잠시 뒤 경찰분들이 와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저희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이 내연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또다시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내연녀는 자기가 승자라고 마지막까지 온갖 막말을 퍼부었고, 저는 그런 내연녀에게 언젠가 똑같이 당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면서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아낸 뒤 2번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이후 저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었는지 더 이상 다른 남자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 살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전 남편이 이상한 거였지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했지만 저는 그냥 혼자 살고 싶었어요. 또다시 남자를 만나 감정 소모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한 환상이 깨져버린 상태라 저 혼자 살아가면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누리며 제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벽이 생길 테고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또다시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 제 삶에 더 이상의 결혼은 없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혼자만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40대 초반이 되었고 과거의 아픈 기억은 전부 잊어버린 채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평일에 회사에서 근무를 했지만 주말에 별다른 계획이 없으면 가끔 알바를 하면서 여행 경비를 모았었는데요. 그날도 주말에 딱히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알바를 알아보던 도중 결혼식장 하객 알바가 눈에 들어왔고 시간 대비 보상이 괜찮은 것 같아 하객 알바를 하게 되었었죠. 그렇게 식장에 들어가니 신랑 측 이름이 보였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식장의 분위기를 살펴보고 있었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신랑 측 어머니께서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제가 하객 알바라는 걸 알고 계셨는지 잠깐 대화 좀 하자며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셨죠. 저기, 내 아들이 그러는데 그쪽이 하객 알바라고 하던데 나이도 적당한 게 저희가 원하는 조건과 딱 맞아 떨어져서 따로 얘기 좀 하자고 불렀습니다. 저희가 사정이 좀 있어서 돈을 더 올려줄 테니 제 딸 대역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원래 제 딸이 해외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기로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하길래 일단 그쪽이 제 딸 대역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크게 어려운 건 없고 그냥 인사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아, 그건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상대방을 속이는 건데 저는 그냥 하객 알바로 온 거거든요. 찝찝한 건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유, 돈 더 얹어 준다니까요. 여기 왜 온 거죠? 돈 필요해서 온 거잖아요. 하객 알바도 물론 인원수 채워주기 식이지만 속이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잠깐 얼굴만 비추면 되는 거고 그쪽한테 피해갈 일 전혀 없을 테니까 내 옆에만 있어줘요. 시간 없으니까 일단 나가서 인사부터 합시다.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웃기만 해요. 신랑 측 어머니는 갑자기 저에게 돈을 더 주겠다고 딸의 역할을 대신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곤란하다고 했지만 하객 알바 비용도 주지 않겠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죠. 아무 말 없이 옆에만 있어주면 된다는 말에 저는 신랑 측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있었고 미소를 지으며 간단하게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곤란한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반대편의 신부 대기실에 신부를 보려고 사람들이 들어가던 찰나 앉아있던 신부의 얼굴을 보게 된 순간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을 잊은 적이 없었던 저는 전 남편과 바람을 피웠었던 내연녀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충격과 소름이 돋았던 상황이었지만 내연녀와 별로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객 알바를 그만하고 싶어서 잠깐 자리를 비운 신랑 측 어머니께 말씀드린 뒤 그만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저와 대화를 나눴던 곳에서 내연녀와 결혼을 하게 될 신랑과 어머니가 무언가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엄마, 나한테 말도 없이 의사 딸이 있다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냥 해외에서 살고 있는 딸이라고만 설명하라고 했었잖아요. 이러다 정말 걸리겠어요. 아유, 그럴 일 없다니까. 어차피 있지도 않은 딸인데 뭐가 걱정돼서 그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처신 잘해라. 우리가 80억 부자라고 얘기했으면 어느 정도 품위가 있어야 의심을 하지 않는다고. 이 결혼식에 투자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 줄 아니? 너희 아빠랑 나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그동안 주리 씨랑 결혼하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지 아시잖아요. 사람 하나 속이는 게 얼마나 많은 공을 쏟아 부어야 하는지 아시면서 생각 없이 행동하면 어떡해요? 이번 결혼 무조건 성사시켜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시키지 않은 행동은 하지 마세요. 알겠죠? 저는 신랑 측 사람들이 모든 걸 계획적으로 접근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신랑 측은 내연녀와 결혼을 하기 위해 모든 걸 거짓으로 포장을 했었고, 내연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80억의 재산이 있다는 말에 속아 입이 찢어질 정도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제 가정을 무너뜨린 내연녀가 사기꾼 집안과 결혼을 한다면 제 속이 후련하겠지만 저한테까지 피해가 오게 될 것 같아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결국 저는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 내연녀의 태도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내연녀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쪽이랑 내가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 80억 재산의 집안이랑 결혼하게 돼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가 봐. 그런데 그런 행복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제대로 알아보긴 하고 이 결혼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 못하겠지?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이 결혼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행패 부리기만 해봐. 그쪽이 빈털터리가 될 정도로 법적으로 소송해 버릴 거야. 내 전 남편이랑 서로 살림 차린 줄 알았는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나 봐. 너도 참 대단하다. 이제 이런 짓 하는 것도 지긋지긋하지 않아? 그 사람 말도 꺼내지 마. 떼어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쪽이랑 이혼하고 완전 집착 심해져서 나한테 매달리고 난리도 아니었어. 최근에 내 귀에 들린 소식으론 무슨 희귀암에 걸렸다고 하는데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지. 나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고. 로또 신랑을 꼬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는지 알아? 그런데 그쪽은 여기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정말 내 결혼식을 망치려고 온 거야? 과거의 일들은 전부 금전적으로 대가를 치렀잖아.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내 얼굴을 보니까 찔리는 게 맞나 봐. 내가 여길 왜 들어왔는지 알아? 내가 누구로 온 것 같아? 나 여기 신랑 측 대역으로 왔어. 그냥 인원수 채워주는 알바로 들어왔는데 너희 시어머니 될 사람이 나한테 자기 딸 역할을 해주라고 하더라. 직업이 의사라고 하던데 그건 알고 있었니? 뭐라고?
지금 그 말이 사실이야? 내가 그쪽 말을 어떻게 믿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내가 속을 줄 알아? 믿든 말든 그건 그쪽 자유야. 나는 양심에 찔려서 더 이상 못할 것 같거든. 그냥 나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뿐이야. 아예 너희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는 딸의 존재 자체가 없던데? 그리고 80억 재산도 아예 있지도 않더구만. 땡 잡은 줄 알았겠지만 꽝 잡았네? 판단은 네가 알아서 하겠지만 나는 해줄 말 다 했으니까 알아서 결정해. 내 말 믿고 여기서 뛰쳐나가던지 내 말이 거짓말 같으면 결혼식 진행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선택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 당연히 나는 그쪽이 하는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인 걸 알고 있지. 내가 과거에 했던 짓이 있는데 그런 얄팍한 거짓말로 나를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고 80억 재산을 내 손에 넣고 말겠어. 무너지는 걸 바라고 있었겠지만 이거 어째? 나는 지금 엄청 잘 나가는데 내가 걸치고 있는 액세서리들과 드레스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나한테 항상 끊임없이 명품을 선물해준 사람이야. 그쪽보다 내가 그 집안 사람들을 훨씬 잘 안다고. 내연녀는 제 말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저는 설명을 했고 내연녀에게 기회를 줬지만 끝내 결혼식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내연녀는 저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승자라는 표정을 보이더군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걱정도 안 됐는지 세상을 다 가진 얼굴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기꾼 집안과 결혼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내연녀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웃겨서 웃음이 끊이지 않고 나왔어요. 그리고 뭐가 그리 급했는지 신혼여행 다녀온 이후 임신까지 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죠. 사기꾼 집안과 결혼을 했는데 뭐가 좋다고 일사천리로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내연녀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았었는데 내연녀가 전 남편한테 저희 집 주소를 알아내서 찾아온 거였습니다. 부모님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하셨지만 무슨 이유 때문에 온 건지 저는 들어봐야만 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배가 부른 상태로 저를 노려보고 있던 상간녀는 결혼식 당시에 왜 뜯어 말리지 않았냐고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결혼식 날 왜 나를 말리지 않았던 거야? 내가 사기를 당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끌고라도 나왔어야지. 지금 내 꼴을 봐. 내 인생은 정말 끝났다고. 그게 왜 내 탓이야? 나는 결혼식 날 분명히 얘기했었잖아. 그 집안 사람들 사기꾼 같다고. 네가 내 인생을 무너뜨렸는데도 나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너한테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해줬어. 그런데 너는 끝까지 결혼을 강행하고 임신까지 했으면서 그걸 지금 나한테 탓을 돌리면 어쩌자는 건데? 네가 살아온 인생이 더러웠으니까 내가 일부러 망치려 하는 걸까봐 들으려 하지 않았던 거잖아. 나한테까지 찾아온 걸 보면 상당히 크게 당한 것 같은데 여기를 찾아올 게 아니라 경찰서를 가지? 그 나쁜 놈이 해외에 큰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20억을 빌려달라고 했었어. 20억을 빌려주면 40억으로 주겠다는 거야. 그 말에 혹했던 우리 부모님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탈탈 털어 넘겨줬었지. 내가 임신을 했고 법적으로 혼인신고까지 한 마당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었다고. 우리 가족은 앞으로 꽃길만 걷게 될 줄 알았어. 그런데 20억을 받은 다음 날부터 그 집안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전부 다 전화가 꺼져 있더라고. 그때 알았지. 우리 집안을 탈탈 털어가기 위한 사기 계획이었다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모든 재산을 넘겨준 상태라 지금 집안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그때 나를 뜯어 말렸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차라리 경찰한테 신고라도 해주지 그랬어. 내가 왜 그렇게까지 너한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지? 내가 그때 말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아까 말했잖아? 내 인생을 망친 너인데도 양심 때문에 얘기해 준 거라고. 결정은 네가 하라고 했었잖아. 그때 내 역할은 거기까지였다고. 여기서 난리 블루스 치지 말고 경찰서로 찾아가는 게 어때? 내연녀는 저희 집에서 한참 동안 난리를 치다가 저희 부모님이 경찰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서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배부른 몸으로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한숨밖에 안 나오더군요. 그때 말만 들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테지만 본인의 욕심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된 거였죠. 말이 20억이지 그 많은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 사기꾼 집안 사람들이 세운 계획들이 치밀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듣게 된 소식으론 사기꾼들은 이미 해외로 잠적해버린 상태라 범인들을 잡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연녀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된 거였고, 평생 동안 사기꾼의 자식을 키우면서 자기가 선택한 삶에 대해 땅을 치며 제 말을 듣지 않았던 거에 후회를 하면서 살게 되겠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내연녀가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니 속이 다 후련하네요. 앞으로 제 삶이 더욱더 행복한 날들로 가득할 것만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주말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